자, 당이 여러분들 반란이 일어나서 북쪽에 5대, 남쪽에 10국으로 분열돼요. 5대야 10국. 뭐 중국 역사 자세하게 할 필요 없고요. 제가 또 한 번 당에서 이제 이 지방 우리가 막 호족들이 반란 일으켰죠. 그치? 신라가 해서 후삼국으로 분열되듯이 중국도 이 절도사라고 지방관들이 있어요. 얘들 반란 일으켜서 절도사들이 난립해서 이 북쪽에 5개 국가가 난립하고요. 막 바뀌어요. 흥망했다는 거예요. 10개 국가 남쪽에서 흥망해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열됩니다. 이때가 우리나라 무슨 시대라고요? 5대 10국, 중국 5대 10국 때 우리나라 후삼국 시기예요. 와우.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알 수 있어요. 중국이 분열기니까 우리 후삼국 때 외세 간섭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아. 그러니까 신라 삼국통일은 당나라의 간섭을 좀 받았죠. 근데 이때 여러분 고려의 이 후삼국 통일은 간섭 안 받습니다. 중국이 분열기니까. 알겠나요? 이때 우리가 이제 후삼국 시대에 해당하는 부분이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후삼국 시기는 삼국사기상 신라 하대 부분에 해당합니다. 신라가 이제 망하는 시기니까 이때 여러분들 호족이 등장했다 그랬어요. 호족. 자, 호족 특히 견훤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래서 견훤이라는 이 호족에 의해서 자, 다시 한번 백제를 세우겠다 해서 900년에 후백제를 건국해요, 여러분들. 후백제를 건국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견훤 이후에 1년 후에 자, 신라 버려진 왕족 출신인 애꾸는 궁에 있죠. 이 사람이 절에 들어갔다가 절에서 자기가 미륵보살이라는 뭔가 뭐 신의 계시를 받았답니다. 계시를 받았대요. 미륵보살 세상을 구원하라. 미친 또라이죠. 그치? 지금도 또라이도 많잖아요. 이상한 종교 많죠. 종교. 그래서 막 신도들이 막 미친놈처럼 막 따라가요. 근데 그만큼 왜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 당시 미륵보살은 이 사람들로 알고 어제 얘기했잖아요. 세상을 구워주는 부처로 알고 있죠. 맞죠? 보살로 알고 있으니까 당시 세상이 어렵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륵보살이 나타났다니까 사람들이 혹시도 모르니까 쭉쭉쭉 따라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궁예가 경기 강원 일대에 뭘 세웁니까? 고구려를 건국하게 돼요. 901년에. 그러니까 견훤은 여러분 충청 전라 지역이고요. 여긴 경기 강원 일대예요. 거기 지방에 있는 소호족들, 중호족들이 다 누굴 따른 거예요? 궁예를 따른 거고 또 견훤을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후백제나 후고구려는 다 호족 연합 국가들이에요. 오케이? 이제 호족 중에 제일 대호족이 얘예요. 궁예고 또 견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주위 인근 호족들이 이제 따른 겁니다. 알겠어요? 여기까지? 그럼 신라는 어떻게 됐겠어요? 신라는 호족이 아니죠? 신라는 영토가 다시 어떻게 된 거예요? 경상도 일대로 축소가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시대예요? 후삼국 시대예요. 알겠죠? 다시 이렇게 우리나라가 삼국으로 다시 분열됐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때 여러분한테 신라의 왕은 무슨 왕이었냐면 진성 여왕 때예요. 그래서 신라 하대에 많은 왕이 있지만 이제 후삼국 시대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는 왕은 진성 여왕, 그 다음에 경혜왕, 그 다음에 마지막 경순왕, 이 세 왕만 알아두시면 돼요. 진성여왕 때 이제 후삼국이 거의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경혜왕, 경순왕 거쳐서 이제 신라가 망해가는 시기를 좀 볼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수도도 좀 알으셔야 됩니다. 일단 후삼국 시대 문제는 2012년에 한 번 나오고 2013년에는 전직률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14년에는 모르죠 또. 잘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년 출제되는 건 아니에요. 아주 가끔씩 한 번씩 나와요. 아주 가끔씩. 자, 후백제는 어디다가 세우냐? 무진주를 거쳐서 자, 완산주의 도읍을 정하고 지금 전주에 여러분들 완산주가 여기다가 900년에 후백제를 건국한 거예요. 그러니까 견훤은 풍수지리학주라고 풍수지리학적으로 전주를 이제 내세운 거죠. 얘가 명당이다. 그 다음에 이제 궁예는요. 송악지방이에요, 여러분들. 송악지방에 고구려를 건국하게 됩니다. 이 송악이 지금 어딘지 알아요? 개성이야, 개성. 그럼 왜 하필 여기라 했냐? 여기에 가장 촉망받는 호족이 살고 있었거든요. 누굴까요? 왕건이에요, 왕건. 알겠죠? 자, 송악지방의 호족이 여러분 왕건입니다. 그래서 이 왕건이 일단 이 일대에 가장 촉명받는 호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일부러 송악에 후고구려를 건국한 거예요. 그럼 왕건은 궁에 엄청난 시리를 받았겠죠. 맞죠? 그래서 백제하고 이제 후백제하고 막 소규모적인 전투를 벌이는데 이때 왕건이 많은 군공을 세워서 쭉쭉쭉 승진해요. 그래서 시중이라 그래서 궁의 바로 밑에 이제
최고 재상이 될 정도로 쭉 신임을 받습니다. 알겠나요? 요 상황이에요, 요 상황. 자, 요렇게 되다가 이제 이 궁예가 점점 왕권을 강화하면서 폭정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륵불이라, 자기가 미륵불의 화신이다 해서 좀 인자한 정치를 하다가 사람들을 다 끌어들이고 이제 나라가 커지고 왕권을 강화하면서 이 사람이, 자, 관심법이라고 알아요? 들어봤어요? 관심법을 갑자기 요거를 행하면서 굉장히 폭정을 저지릅니다. 딱 보면 뭐래요? 생각을 알 수 있대요. 말도 안 되죠. 딱 보면 눈을 보면 이 사람의 모든 생각을 알 수 있대서 지가 뭔가를 하려 할 때 반발하는 신하는 무조건 너는 반역자야 하면서 죽이는 거예요. 이제 더 미쳐와요. 미친 아이가 점점 돼가서 이 신하들뿐만 아니라 저 부인도 죽이고 자식들 막 죽입니다. 점점 이제 미친 또라이가 돼가는 거예요, 얘가. 그치? 그러니까 신하들이 어떻게 돼요? 궁예에 대해서 이제 완전 신임을 잃고 누구를 따르기 시작해요. 왕건 쪽으로 이제 눈을 많이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궁예가 어때? 두렵잖아요. 두려우니까 안 되겠다. 송악을 떠나서 수도를 옮겨버리러. 어디로 옮겼을까요? 철원 지역으로 수도를 천도해버립니다. 알겠죠? 다른 이유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왕건 때문에 간 거라 보시면 돼요. 자, 철원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국호를 바꿔요. 후고구려에서 바꿔요. 마진이라는 국호를 쓰고요. 나중에는 이 마진 여러분들 동방국이라는 뜻이에요. 대동방국. 대동방국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동쪽에 성대한 국가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후고구려보다 더 뭐예요? 동쪽에 거대한 성대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국호도 바꾸면서 궁예가 이제 송악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거예요. 됐나요? 자, 이제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돼서 철원에서 다시 시작하려 하겠지만, 자, 왕건이 이미 궁예는 계속적으로 폭정을 저지르고 멈추지 않고 계속 이렇게 했대요. 기록에 보면. 그래서 더 이상 신하들은 견딜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견딜 수 없으니까, 자, 이 궁예를 내쫓고 그냥 누구를 이제 왕으로 올리려는 생각을 하게 됩니까? 누굴 추대할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왕건을 추대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인 이 폭정에 못 이겨서 신하들이 결국 이 철원 지역에서 누굴 내쫓습니까? 궁예를 내쫓아요. 쿠데타를. 내쫓고 왕건으로 올리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왕건이 왕으로 올라가고 결국 어떻게 됐다? 철원에서 쿠데타가 일어나 궁예는 축출됐고요. 축출됐고, 자, 왕건이 등극하게 돼요. 왕건이 새로운 왕으로 추대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다시 왕건의 고향인 어디로 수도를 다시 환도했을까요? 돌아왔을까요? 송악으로 다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송악 환도. 다시 개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궁예는 여러분들 그냥 간단히 생각해 주시면 돼요. 간단히 처음에 송악 지방에서 왕건을 포섭하기 위해서 후고구려를 세웠지만 왕건의 계속적인 성장과 궁예의 이제 전제 정치로 왕권 강화 정치로 이 민심과 그 다음에 누구의 신하들의 이제 신뢰를 잃으면서 철원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려 했으나 결국 실패했죠. 실패하고 왕건의 이제 신하들이 쿠데타를 해서 왕건이 자리에 오르고요. 다시 자기 고향인 송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가 몇 년이냐? 918년입니다. 918년. 그래서 국호를 뭐라 했을까요, 여러분들? 고려를 한 거예요. 알겠죠? 고려를 다시 바꾼 거예요. 알겠죠? 이거 안 썼구나. 태봉 여러분, 태봉. 안 썼구나. 마진이라 했다가 국호를 다시 태봉으로 바꿔요. 이것도 똑같은 대동방국이에요. 똑같은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갑자기 철원으로 갔지? 그냥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는 의미라 보시면 돼요. 근데 폭정은 안 멈췄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됐죠? 이 부분을 첫 번째 알고 계시면 돼요. 이 부분. 후삼국은요. 자, 그러면 918년쯤 가면 어떻게 됩니까? 후고구려가 무너지고 왕건에 새로운 나라 고려가 탄생하면서 다시 후삼국 시대가 나타난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본격적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내용이에요. 918년에 고구려가 건국됐는데 926년에 여러분 이미 배운 게 하나 있었어요. 북쪽에서 어느 나라가 멸망했을까요? 바레라는 나라가 멸망합니다. 바레라는 나라가 어느 나라에게 멸망했냐면 당나라 위에 있던 거란족이라는 이 북방민족에 의해서 멸망하게 돼요. 그러면 거란족은 원래 가만히 있었는데 왜 남쪽으로 내려왔을까요? 당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지금
망하고 분열됐죠. 이 틈에 남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군대를 끌고. 그래서 발해를 먼저 멸망시켜버린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원래 이 고려 위에는 발해가 있었죠. 근데 어느 나라가 팍 나타난 거예요. 거란이라는 북방민족이 나타나버린 거예요. 이때 그럼 발해 유민은 여러분들 남은 유민 왕족들은 어디로 내려와야겠어요? 살려면 어디부터 게 없어요. 남쪽에 고려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맞지? 자, 그래서 발해 왕자 유민 대광현을 중심으로 고려로 들어오게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 이때 희한한 게 뭐냐? 왕건은 발해 유민들 왕족들을 그대로 받아주고 관직과 토지도 줘요. 왜 이랬을까요? 뭘 물어볼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둘은 뭐다? 동족이다. 오케이? 그래서 동족 의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즉 고려나 발해나 어느 나라 유의민들이라는 거예요. 고구려 계승국가의 그 유의민들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같은 동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 발해, 고려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는 뜻이죠.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또 뭐도 할 수 있어요. 당연히 고려는 초창기부터 어느 민족에 대해서 적대적 있겠어요? 그래요. 거란에 대해서 적대적일 거예요.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나중에 고려는 거란과 전쟁할까 안 할 거예요? 해요. 세 차례나 전쟁하게 됩니다. 당연히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알겠죠? 나중에 이제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자,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 926년 이후에 자, 930년. 자, 후삼국시대에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돼요. 전쟁이 시작됩니다. 자, 국력을 키운 이 견훤, 후백제의 견훤이 누굴 쳐들어갔을까요? 신라를 습격합니다. 알겠죠? 930년 후백제의 견훤이 자, 신라를 습격한다. 이때 신라의 왕이 진성여왕 이후에 누굴까요? 경애왕이에요. 알겠죠? 알겠죠? 미안해요. 넌 잘못 썼다. 미안해요. 927년. 자, 927년, 자, 견훤이, 자, 신라의 경애왕을 습격한다. 이따 경애왕은 신라의 귀족들하고 뭐하고 있었냐? 포석정에서 술 먹고 놀고 있었어요. 막 후백제 군대가 막 쳐들어오는데, 그쵸? 막 놀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소식을 늦게 들은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신라는 이때 거의 망해가요. 완전 망한 국가는 저는 다름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느 나라에게 구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신라는. 지금 중국도 지금 저 분열기입니다. 누구밖에 없어요? 그래요. 고려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라 경영은 급히 고려의 사신을 파견하죠. 하지만 이 견훤의 후백제군이 금방 들어옴에 따라 어떻게 됩니까? 경혜왕은요. 포석정에서 견훤에게 죽고 말아요. 피살됩니다. 알겠죠? 이때 굉장히 후백제 군인들이 이 신라의 귀족들이나 이제 여자들 있잖아요. 여자들을 굉장히 겁탈하고 막 강간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신라인들은 후백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사건 이후로 엄청나게 적대적으로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 나중에 신라는 항복할 때 누구에 항복하게 되겠어요? 아내여도 당연히 고려에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 신라인들이 후백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을 감정을 가진 게 이 사건이에요. 927년 때 굉장히 심해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왕까지 피살됐잖아요. 그리고 견훤이 허수아비 왕으로 올린 왕이 누구냐면 저기 마지막 누구예요? 저 경순왕을 즉위시킨 거예요. 근데 허수아비가 아니죠. 굉장한 전략가라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 사실은. 자, 그래서 자 어쨌든 927년 때 자, 견훤이 신라를 습격했고요. 자, 고려는 그러면 이 소식을 듣고 급히 구원 요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급히 군대를 파견했겠죠. 맞죠? 자, 하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고, 다 빨아먹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자, 대구 가면 여러분 무슨 사 있어요? 대구에. 그쵸? 팔공산 전투가 바로 고려와 후백제의 큰 대규모 전투였어요. 팔공산 전투. 이때는 고려가 크게 패배합니다. 왜 패배하냐? 팔공산에 이미 후백제군이 싹 다 매복해 있어요. 그러니까 왕건이 고려 군대를 끌고 와봤자 어차피 지금 공산 지역에 여러분 이미 고려는 여러분 이 지형 자체를 잘 모릅니다. 와서 이 매복군에 대해서 완전히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심순겸이라는 이 고려의 이 왕건의 이런 신복도 죽게 되거든요. 여기서 되게 유명한 전투예요. 그래서 공산 전투에서 어떻게 되냐? 고려군이 패배해서 큰 아픔을 겪게 되고요. 자, 하지만 이 이후에 여러분들 고창전투가 있거든요. 안동 고창전투. 자, 여기서는 크게 고려가 승리하게 됩니다. 여기는 간단히 얘기한 이유는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공산전투, 고창전투는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간단히 알고 계시고, 고창 전투에서 고려가 승리했어요. 이때 다시. 요때 여러분들 견훤이 거의 죽을 뻔해요. 고려 이 백제군이 거의 8,000명들이 살상당하거든요. 근데 요 전투가 되게 중요해요. 시험 안 나오지만 중요한 이유가 돼요. 왜? 이 전투의 승리가 어디까지 소식이 들렸을까요? 신라까지 들린 거야. 그러면 이때 신라 경순왕이 무슨 생각하게 됐냐? 안 되겠다. 고려에 뭐 해야겠다. 차라리 나라를 줘버리는 게 우리 신라인들 백성들을 평화롭게 살게 하는 게 거겠구나. 백방 견훤 후백제에게 나라를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노예나 다름없는 생활할 수도 있어요. 견훤이 인품 자체가 그랬어요. 사실은 보면. 근데 왕건 같은 사람, 여러분 왕건이 진짜 이 인자 성품이 좋고요. 이 사람은 후삼국을 통일할 수밖에 없어요. 성격 자체가 굉장히 다른 민족에 대해서 어때요? 포용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치거나 혼내는 거 대신 그냥 착 내 편을 끌어들여 버려요. 이따 정책 보면 알 거예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신라가 바로 뭐 합니까? 고려에 항복하는 계기가 마련된 게 바로 요 고창 전투예요. 왜냐면 경순왕이 왕건에게 서신을 보냈거든요. 편지를 보내요. 축하 서신. 이 전투 승리 축하 서신을 보냈는데 축하 서신에 이미 항복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들어가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했냐면 곧바로 신라의 항복이 이루어집니다. 신라 경순왕의 고려의 항복 사건이 이루어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고려 입장에서는 이 항복한 경순왕을요, 신라의 왕 경순왕을 어떻게 했겠어요? 대우해주면서 경주로 불러서, 경주 아니고 개성에 불러서 어떻게 했겠어요? 높은 관직을 딱 내려주는 거예요. 신라인들도 평안하게 해주는 거고요. 됐죠? 그럼 뭐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수삼국에서 후백제가 남았죠? 맞지? 근데 후백제는 이때 완전히 망해가는 시기입니다. 왜 그러냐? 후백제는 당시 여러분들 이 당시 내분 상태에 빠집니다. 이게 930년대이거든요. 35년. 후백제는 이 당시 내분 상태에 빠져요. 자, 여러분 견훤의 아들은 4명이 있거든요. 4명이 있어요. 첫째 아들만, 막내만 알아두시면 돼요. 견훤의 첫째 아들이 신검이에요. 신검. 그 다음에 넷째 아들이 금강입니다. 자, 신검은 견훤 자신과 성격이 더럽습니다. 엄청 포악해요. 그리고 금강은요, 견훤의 아들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격이 굉장히 인자해요. 알겠죠? 어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견훤은 나중에 왕위를 누구에게 물려주고 싶었겠어요? 지랑 똑같은 놈 물려주기 싫죠. 그치? 이 넷째 아들에게 물려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열받은 첫째 아들 신검이 뭐 했을까요? 쿠데타 이렇게 해서 나머지 왕자들 다 죽이고요. 자기 아버지 견훤을 후백제에 있는 금산사라는 절, 전주의 금산사절에다 가둬버려요. 걔 망나니 집안 아니에요, 이거? 그쵸? 망나니지만. 그러면 이제 견훤은 이미 내 나라는 끝났구나. 그치? 끝났구나. 왜 그러냐면 이 쿠데타 벌어졌을 때 견훤 따르던 호족들 있죠? 얘네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떠나버려요. 후백제 이미 끝났다 생각한 거예요. 다 이탈해버려요. 그러면 호족들이 가지고 있던 군대도 어떻게 된 거야?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럼 굉장히 군사력도 떨어진 상태이면서 지금 신검이 폭정을 저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견훤이 금산사에서 내 나라는 끝났다. 그냥 차라리 왕건한테 그냥 나라 팔아버리겠다. 그래서 금산사를 탈출해요. 옷 벗고 탈출합니다. 옷 빨개 벗고 탈출해요. 안 보이니까 밤에 새벽에 이제. 그래서 누구 찾아가요? 왕건 찾아간 거야. 왕건 찾아가서 후백제의 이제 길목이나 모든 각종 군사 기밀을 다 넘겨버려요. 오케이? 그래서 이후에 이제 936년에 여러분들 36년에 자 1,2천이라는 지역. 여기서 바로 이제 후백제의 심건군과 자 고려의 왕건군과 대치해서 이제 전쟁하는데 이때 선봉장이 누군지 알아요? 견훤이에요. 선봉장이 여러분들 우리 고려의 선봉장이 견훤이었다고. 미친 집안 그죠? 그죠? 완전 뭐야 이거 완전. 그러니까 후백제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딴 식으로 가니까. 그죠? 자 결국에는 1,2천 전투에서 누가 이깁니까? 자 고려가 손쉽게 승리함으로써 군대도 별로 없어요. 지금 여기는 승리함으로써 고려가 후삼국을 재통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자, 간단히 얘기하면, 자, 후삼국 통일은,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일단은, 외세의 간섭을 안 받았어요. 절대 안 받았어요. 전혀 안 받았고요. 처음에 후백제, 후고구려, 신라가 있었지만, 후고구려는, 곧바로 여러분들, 왕건에 의해 고려로 되바뀌었죠? 그죠? 그리고 926년 발해 유임이 들어와서 군사력이 회복이 됐고요.
굉장히 올라갔고요. 그 상태에서 일단 견훤이 먼저 자 신라를 쳐서 어느 정도 전성기였죠 이때가. 이제 하지만 그 이후에는 고려가 다시 침으로써 이김으로써 신라는 이 전투 때문에 고려에 항복하게 돼요. 이후에 이제 뭐예요? 후백제에서 내분이 빠지면서 자 고려가 이렇게 재통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만 간단히 알아두시면 돼요. 더 이상 깊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여기서 끝내요.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그게 바로 108쪽과 109쪽에 있어요 여러분들. 108쪽 109쪽. 자 일단 108쪽 맨 위에 올라가면요 동양 가로 1번에 동양이란 말 빠졌어요. 가로 1번에 동양 뭐 안 써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없으면 좀 허전하잖아요. 가로 1번에 동양 써주시고요. 옆에 무슨 멸망? 당멸망. 당 써주시면 됩니다. 당멸망. 그리고 옆에 5대 10국만 밑줄 쳐놓으세요. 5대 10국. 북쪽에 5대 남쪽에 10국으로 분열됩니다. 그리고 내려오세요. 내려오면 가로 1번은 후삼국 성립 있을 거예요. 10세기로 진입하면서 지방에서 성장하던 견훤과 궁예는 신라만의 혼란을 튼다 정권을 수립했다. 신라는 지배권이 경상대 경주 일대로 축소되었다.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후백제. 자, 두 번째 줄에 견훤 동그라미 치고요. 견훤. 지방의 군사력과 호족을 토대로 완산주 즉 전제 설립하였다. 그리고 가로 화살표 친데 밑줄 쳐봐요. 후백제는 중국의 무슨 국하고 친했대요? 10국 밑줄입니다. 10국들과 주로 친해요. 왜요? 10국이 남쪽에 있죠? 맞죠? 우리 이전에 백제도 중국 남쪽과 친했죠? 후백제 똑같아요. 그럼 10국을 다 외워야 될까? 아니 그런 문제 안 나와요. 그런 것까지 여러분이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남쪽과 친해서 그치? 우리 후삼국 여기 분쟁 과정에 간섭을 안 받았다는 뜻이에요. 쟤들 자체로 지금 혼란기니까. 됐어요?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거란, 일본 등의 외교사절을 파견했다. 일본은 원래 친했고 후백제니까. 자, 거란은 왜 나왔을까요?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기서 후백제는 왜 거란과도 친했을까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거란과 누가 사이가 안 좋기 때문이에요. 고려와. 알겠죠? 맞잖아요. 발해를 마신 게 거란이고 거란과 고려는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거 관계를 좀 이용한 겁니다. 그렇다 그래서 뭐 거란과 백제가 후백제 협공해서 고려를 쳤다 이런 기록은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자, 동그라미 이번에 후고 그려볼게요. 자, 두 번째 줄 궁예는 세력을 키워 원래 자기의 주인이었던 양기를 몰아내고요. 자, 송악에서 왕건을 포섭해서 후고구려를 설립합니다. 후고구려는 강원도 경기도 일대 중부지방 점령하고 황해도 지역까지 세력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옛 신라 영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어요. 오른쪽 그림 봐봐요. 후고구려 영토가 제일 넓잖아요 지금. 자, 하지만 화살표 봅니다. 나중에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도읍을 철원으로 천도하고 또 철원에서 국호를 태봉으로 바꿨죠. 왜 그랬다 그랬어요 제가? 왕건의 신입이 두터워지니까, 그치? 다시 새롭게 시작해서 새로운 곳으로 이동했다 그랬죠? 그 뒷거는 안 읽으셔도 돼요. 자, 109쪽 봅니다. 가로 2번에 고려란 말 잘렸고요. 고려 써주시고요. 가로 2번에 고려. 그리고 땡땡 옆에 왕건은 써주시면 돼요. 왕건은. 자, 한편 왕건은 해상무역으로 성장한 송악의 호족 출신으로 궁예의 부하가 낸 후 수군을 이끌고 후백제를 점령한 등 많은 전공을 세워 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었어요. 한편 궁예에는 살아있는 미륵부를 자처하며 전제정치를 도모하자 이에 반발한 신하들이 궁예를 내쫓고요. 어디서 내쫓았어요? 철원이에요. 철원에서 쿠데타 일으켜 자, 궁예를 내몰고요. 왕건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래서 궁예는 이제 쫓겨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될까? 이 허름한 옷을 입고 농촌에 들어가서 숨어있다가 농민들에게 돌 맞고 뒤져요. 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이. 왜냐하면 세금을 무지막지하게 걷었던 인물이에요. 전쟁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너무 사치, 향락 이런 거에 빠집니다. 어떻게 땡중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죠? 또라이죠. 자, 이후 왕건은 고구려 계승을 내세워 철원에서 국호를 고려라 했고요.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고 연호를 천수라하고, 천수란 거는 하늘의 뜻을 부여받았다는 뜻이에요. 하고 자신의 세력 근거지였던 송악으로 다시 수도를 옮깁니다. 다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제 가로 3번은 뭐예요, 여러분들? 동그라미 2번은 요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려는 중국의 어느 나라하고 친선이었대요? 5대. 동그라미 치면 되죠. 북쪽이 가깝잖아요. 고려는요. 그래서 중국 북쪽의 5대와 친선을 하였다. 그리고 멸망한 발해 유민들을 포섭하거나 신라에는 대체로 우호 정책을 실시하여 신라인들을 회유했다. 그러니까 신라인들이 어때요, 여러분들? 고려에 항복한 거야. 알겠죠? 더 인자한 품성인 왕건에게 항복을 했던 거예요. 후백제에게는 대립이었죠.
자, 밑에 화살표는 제가 얘기한 거니까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3번 과정봅니다. 27년에는 후백제가 신라를 습격해서 경양을 죽이죠. 이후에 자, 신라를 구원하려던 고려 왕건군이 패배하는 게 공산전투였고요. 팔공산전투. 이후에 고창전투에서 고려가 승리하고 경순왕 축하서신을 보냈는데 이미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나라를 그치 바치겠다라는 의사표현을 여기서 해요, 이미. 그때서 신라는 35년 공식적으로 경순왕이 항복함으로써 병합이 됩니다. 자, 하지만 이 당시 때 후백제는 4분이 빠졌다고 얘기했죠? 이후에 선산전투, 즉 1, 2천 전투에서 고려가 승리함으로써 36년 민족 재통일을 이루었던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오케이. 자, 의의는 그냥 읽어보세요. 의의는 신라의 삼국통일에 달리 외세의 간섭이 없었다. 그 부분입니다. 자, 우리 표 보겠습니다. 표가 좀 잘린 말이 많아요. 자, 일단 대외관계 왼쪽에 후삼국 써주시면 돼요. 후삼국 대외관계. 후삼국 대외관계. 자, 첫 번째 보면 고려 플러스 북중국 써있죠? 북중국은 5대 써주시면 돼요. 북중국은 5대. 그 다음에 신라 발해유민. 그 다음에 후백제는 남중국 뭐예요? 10국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거란 1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한마디로 후삼국 통일은 외세의 간섭이 없다. 이게 이제 결론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외세의 간섭이 없다. 자, 오른쪽 표는 여러분들 각 국의 중국 역사와 제가 연관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 때 여러분들 왼쪽이 고조선 써주시면 돼요. 춘추 전국시대 왼쪽에 고조선. 춘추 전국시대만 사실 써있으면 안 돼요. 춘추 전국시대 통일한 게 진, 그리고 한. 그래서 진, 한까지 써주세요. 춘추 전국시대 위에다가 진도 써주시고 한도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삼국시대는 중국의 어느 역사와 일치한대요? 남북국 시대나 남북조 시대나 위진 남북조 시대 있죠? 하고 수 일치하고요. 통일신라는 당하고 일치하고요. 후삼국시는 5대 10국 이렇게 일치하는 거예요. 오른쪽은 우리가 다 배우면 알게 돼요. 알겠죠? 자, 넘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려가 탄생하면서 우리가 이제 고대라는 사회를 벗어나 중세로 진입하게 돼요. 그러면 왜 새로운 사회 명칭이 붙였을까요? 달라지는 것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달라지는 것 위주로 공부하시고 힘들어져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중세 사회라고 새로운 사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자, 밑에 고대라는 말 잘렸어요. 밑에 표에 가로치고 신라되어 있는 거 있죠? 그냥 사회가 아니고 고대 사회 이렇게 써주셔야죠. 고대 사회. 고대 사회. 그리고 첫 번째 요것만 잘렸으니까 요것만 써줄게요. 진골 귀족 중심의 폐쇄적 사회. 진골 귀족 중심의 폐쇄적 사회. 진골 귀족 중심의 폐쇄적 사회. 오른쪽은 여러분들 중세사회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는 다 배우면 알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봤자 여러분 안 와닿아요. 지금 이거는 다 배우고 알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밑에 여러분 사료는 뭐예요? 태조 왕건의 평가와 중세사회 성립. 무슨 소리야?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원동력에 대해서 그냥 써놨어요. 아주 쉽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습할 때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알겠죠? 됐습니까? 자, 오른쪽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태조 때부터 이제 고려의 여러분들 엄청난 500년, 그렇죠? 500년, 왕조 500년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일단 문제 하나 풀고 갈게요. 요거 문제 한 문제 있어요. 2012년 문제. 몇 페이지냐면 지금 여기서 보고 가는 게 편할 거예요. 중세사회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중세사회 부분 6쪽 펴보실래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23쪽 펴보세요. 23쪽. 뒤에 문제편 23쪽. 폈어요? 피고 넘겨보세요. 쭉쭉쭉 넘기면 26페이지 피면 귀찮네 이거 잘못돼서 인쇄가. 26페이지 피면 옆에 1이라 돼 있죠? 오케이? 다시 1로 가죠? 오케이? 그래서 1에서 쭉쭉 피면 6이 있을 거예요. 6. 됐어요? 찾았죠? 자, 6페이지 피면 여러분 54번 문제 하나 있을 겁니다. 이게 후삼국 시대 유일한 문제예요. 54번. 자, 어이없게 쉬웠고요. 어이없는 문제예요. 그냥 암기 문제였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답은 바로 나오셔야 돼요. 몇 번이에요? 1번이죠? 1번이죠? 뭐가 틀렸어요? 수도는 어디예요? 완산주. 그쵸? 완산주. 저도 수도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출제를 이렇게 한 거 보니까 공부를 좀 하셔야죠. 그래서 4번이 좀 헷갈린 분이 있어요. 이거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후당 5월 보여요? 밑줄 쳐봐요. 후당 5월. 이게 10국 중에 2개예요. 남쪽에 10국 중에 2개. 이런 거는 절대 답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요. 알겠죠? 답은 항상 핵심에서 바꿔놓으니까 여기 나왔다 그래서 5대를 막 외우시고 10국을 외우시고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럼 아주 쓸데기 없는 암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아무튼 1번이고 2번, 3번 다 맞습니다. 그래서 봐주시면 되고요. 자, 다시 넘어오시고
111페이지 펴놓으세요. 자, 111페이지 펴놓습니다. 더럽다. 자, 일단 여러분들 어딨니? 다 뿌려먹어가지고. 자, 중국의 5대 10국을 통일한 나라가 무슨 나라냐면 송이란 나라입니다. 여러분, 송. 자, 송은 문치주의라는 거를 확립한 나라예요. 중국의 문치주의. 왜냐면 당이 너무 무치주의로 갔어요. 군인들을 너무 많이 양성했어요. 그래서 군사력은 강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군대를 가지고 있는 지방관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교훈 삼아가지고 송이란 나라는 뭐 했을까요? 무인보다는 문인들을 막 대폭 키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전을 합니다. 그 영향을 우리가 받을까 안 받을까? 받게 돼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은 송이란 나라 통일됐다는 거 간단히 알아두시고, 자, 이제 우리가 보는 거는 태조 때부터입니다. 여러분, 태조. 자, 고려 태조 왕건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태조. 자, 잘 들으세요. 어려우니까. 자, 태조 보시면 태조의 업적은 여러분 3개입니다. 3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이제 태조의 큰 업적들이에요. 큰 업적들. 3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보면 태조의 첫 번째 업적. 궁예와 견훤과 달리 이거에 특히 관심이 많았던 게 태조 왕건이에요. 뭐냐면 민생 안정이죠, 여러분들. 민생 안정. 민생 안정에 제일 큰 관심을 가졌던 게 3명 중에 여러분들 저기도 왕건이다. 알겠죠? 그러면 이걸 뭐라 하냐면 취민유도라 그래요. 취민유도. 백성들에게 세금을 수취할 때는 뭐다? 특별한 법칙을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특별한 법칙과 특별한 이 법칙하에 격식하에 백성들에게 수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량을 딱 원칙적으로 몇 분의 1을 딱 규정해버릴까요? 생산량의 10분의 1을 원칙적으로 확립해요. 원래 통일신라도 10분의 1이었죠. 근데 신라 말에 호족들로 분열됐죠, 여러분들. 후삼국으로. 이때는 여러분 10분의 1 원칙이 깨져버려요. 통일신라 이제 말 가면서요. 알겠죠? 후삼국 시대 가면서. 그래서 다시 고려는 자,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다시 10분의 1 규정을 다시 만든 거예요. 알겠죠? 생산량이 10분의 1. 거기다가 여러분 옛날 고국천왕 때 빈민구를 하려고 만든 거 뭐 있었어요? 진대법 기억나요? 오케이? 이 진대법을 정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상설 기구를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흑창이라는 기구입니다. 흑창. 이거 많이 나와요. 흑창. 이 흑창이라는 관청에서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진대법을 실시한 거예요. 됐나요? 자, 이제 좀 곡식이 없는 어때요? 봄에 좀 쌀을 빌려주고요. 그쵸? 가래 갖게 하는 거 있죠? 이걸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거죠. 관청하에. 오케이?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요. 자, 이건 고지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자연재해가 터지면요. 세금을 뭐 해주게 됐을까요? 그쵸? 감면해주기도 합니다. 알겠나요? 자, 뭐 자연재해가 터지거나 아니면 당장 농경지로 만든 게 여러분들 원래 황무지였는데 막 개간 작업을 해가지고 농경지로 바꿨어요. 근데 그 땅은 아직 비옥도가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당장 어때요? 세금을 많이 걷기 힘들겠죠? 그래서 한 몇 년간은 세금을 감면해주거나 없애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백성들의 생활을 어떻게 해준 거예요? 조금 안정시켜주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시험은 이런 게 잘 나옵니다. 요거하고 요거. 이거는 그냥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 부분은. 됐습니까? 자, 두 번째 방향은 요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3개 중에. 자, 호족 통합 책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거의 이게 후삼국 통일의 원동력이라 보시면 돼요. 이 고려에. 견훤하고 궁예는요, 그냥 뭐예요? 말 안 들면 내쳐버리거나 죽여요. 굉장히 더러워요, 성격이. 폭력범이죠, 폭력범. 근데 여러분, 왕건은 뭔가 통합책 같은 걸 구상했어요. 진짜 사람이 똑똑해야 돼요, 사실은, 보면. 자, 보시면, 차라리, 그러니까 내치는 게 아니고 뭐야? 내 편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2개의 방법을 구상합니다. 하나는 회유책이고요. 하나는 회유책이고요. 하나는 뭐냐? 견제책이에요. 강경책이라죠? 그쵸? 좋은 거 던져주고, 하나는 뭐야? 강력하게 잡아두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회유책부터 살펴볼게요. 자, 회유책에 해당하는 게 요겁니다, 여러분들. 자, 지방에 이제 유력한 호족들하고요. 무슨 관계를 맺는 거예요?
딱 이 관계 맺어지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결혼이죠. 그쵸? 정략결혼책을 하는 거예요. 정략결혼책. 정략결혼책. 알겠죠? 특별한 호족들과 자 결혼책을 맺습니다. 그럼 왕건 부인 엄청 많겠죠? 20명이 넘어요. 알겠죠? 어마어마하게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정략결혼책을 하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자 특별한 호족에게는 왕족으로 대해줍니다. 왕족으로 대해주면 왕시성을 뭐 하면 되겠어요? 왕족의 성을 하사하면 되겠죠? 왕시성을 하사해요. 이걸 무슨 정책이라냐면 사성정책이라 그래요. 성을 하사했다. 사성정책이랍니다. 됐습니까? 사성정책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사형이 일반화되는 게 여러분 고려시대부터야. 그러니까 지역명 따서 경주모 김씨든지 그렇죠? 파평 윤씨든지 이런 거 있죠. 이게 고려부터 나타나요. 이게 본관이라 그러고요. 본관과 성이 나타나기 시작한 게 고려부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막 가문이란 게 등장하는 거 있잖아요. 무슨 김씨의 무슨 가문. 이게 고려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알겠죠? 조선으로 쭉 이어집니다. 자, 어쨌든 이런 걸로 이제 이런 강력한 호족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묶어버렸잖아요. 거기다가 뭐도 줄까요? 토지도 분급해줘요. 토지도 줘요. 토지도. 그걸 무슨 전이라냐면 역분전이라 그래요. 역분전. 특별한 역에 따라 공로에 따라 토지를 분급해줬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때는 그 사람의 행실이나 혹은 뭘까요? 공에 따라서 차등을 둬서 준 거예요. 됐습니까? 자, 여기서 땅 주고 성 주고 결혼을 묶은 거라고요. 쉽게 말해서. 근데 이렇게 주면 어떻게 돼요? 계기권이야. 그래서 또 묶어놓는 책들을 한 거야, 여러분들. 강경하게 대응하는 책도 한 거예요. 이 두 개가 잘 나와요, 시험에.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 자, 사심관제도 와 기인제도. 요게 두 개가 견제책입니다. 자, 기인제도부터 쉬운 것부터 할게요. 자, 기인제도는 지방 호족의 자제 한 명 있죠, 여러분. 자식 한 명을 송악, 즉 개성으로 잡아놓는 거예요. 수도가 개성이죠, 지금. 송악이죠, 맞죠? 거기에 인질로 잡아놓는 거예요. 이거 어느 신라의, 아니, 통일신라의 무슨 제도하고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기억 안 나죠? 통일신라에 무슨 제도 있었어요? 상수리제도 있었어요. 상수리제도. 여기서 유래한 거야. 그러니까 통일신라의 상수리제도가 고려의 기인으로 이어진 거야, 이어진 거야. 그럼 만약에요, 그 지방 호족이 무슨 반란 일으키면 그 자식으로 인질로 잡은 자식 뭐 하면 되겠어요? 처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질제도, 인질제도. 그리고 이제 통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 지방인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래서 그 자식들에게 그 지방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해요. 네 지방에는 뭐가 있냐? 인구 몇 명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특산물 유명하냐? 그골 풍속은 어떠냐? 그래서 그런 것들 물어보기도 했고, 근데 주목적인 인질이라는 거죠. 알겠죠? 이건 통일신라의 상수리제도에서 유래해서 고려의 기인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놔두시면 됩니다. 자, 사심관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잘 들으세요. 사심관. 자, 이거는 제가 지도로 그냥 보여줄게요. 잘 봅니다. 자, 사심관은 여러분 직위예요. 어떤 사람에게 내려준 직위예요. 직위. 높은 직위입니다. 잘 봐요. 초대 사심관은 이 사람이에요. 경순왕이에요. 알겠죠? 자, 경순왕이 여기 지역의 왕 아니었어요? 신라? 맞죠? 그러면 이 경순왕은 고려에 항복했죠, 여러분들. 고려에 항복해서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개성으로 가서 높은 간직을 받았다 그랬죠? 그게 사심관이거든요. 그럼 사심관 직위를 이제 경순왕에 내려준 거야. 그리고 사심관 직위를 내려서 특혜를 받은 대신 경순왕에게 뭘 맡겼냐? 여기 지역에 대한 자기 고향에 대한 뭘 맡겼을까요? 통제를 맡긴 거예요. 왜 이런 걸 했냐면 지금 지방에는 호족들이 많아서 지금 지방관을 파견해서 걔들을 막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럼 불만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지방관 파견해서 억압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대신 이 지방에 유력한 사람들 있죠. 대호족들이 있죠. 이 사람을 중앙으로 불러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사심과인 특혜를 주고요. 대신 자기 고향에 대해서 뭘 맡긴 거예요? 관리를 맡긴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뭐 별난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심관 직위를 해지시키고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의무를 지어준 거예요. 특혜를 준 대신, 그러니까 give and take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 가지고 여러분 출제자가 말장난을 되게 많이 해요. 잘 봐요. 이게 말 하나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져요. 사심관은 여러분들, 사심관들은 지방, 자기 고향에 거주하면서 지방을 통제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야. 이 사람 몸은 어디 있어요, 지금? 그쵸? 서울에 있는 거죠. 개성에 있는 거죠. 단, 이 눈을 어디 돌리고 있어야 돼요? 자기 고향으로 돌리고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원칙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말장난 되게 많이 하니까. 몸은 어디 있다고? 서울에 있어요.
알겠어요? 개성이 있어요. 근데 통제는 어딜 해야 돼요? 자기 고향을 통제하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기 고향의 호족들을 통제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사심관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는 뭐예요? 어쨌든 간에 지방 유력한 호족들의 뭔가 통제를 한 거죠. 대신 이렇게 좋은 것도 던져준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뭐 한 거예요? 통합책, 뭔가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을 실시한 거야. 이러니까 어때요? 호족들이 말을 잘 듣죠. 견훤하고 궁예노 이런 거 있나 없냐? 없어요. 알겠죠? 궁예는 관심법 하면서 죽여요. 알겠죠? 미친 또라이죠. 자, 그래서 자, 호족 통합책.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이건 국호에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국호. 우리 국호가 고려죠? 그러면 당연히 어느 나라의 옛 영토를 되찾고 싶었겠어요? 고구려. 그래서 북으로 나아가는 무슨 정책 추진할까요? 북진 정책을 추진을 합니다, 여러분들. 북진 정책을 추진해요. 북진 정책. 자, 북진 정책을 위해서 어느 한 도시를 전진 기지로 삼는데, 여러분, 본 기지로 삼는데 옛 고구려 수도가 어디입니까? 마지막 수도 어디서 끝났어요? 처음에 졸본이었어요. 국내선 갔어요. 장수왕 때 어디 천도해요? 평양. 오케이? 자, 평양 땅을 자, 북진 정책 기지로 발전시켜요. 그래서 이때 개성이 여러분 개경이에요. 개성이 개경이고 개성 서쪽에 평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경? 서경으로 발전시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평양이 여러분 이때 고구려 얼마고 황무지예요. 완전히.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완전히 버려진 땅이었어요. 여기를 대도시급, 즉 수도급으로 발전시키기 시작했다고요. 오케이? 서경으로 격상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도시를 광역시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평양을 여러분 옛 고구려 수도를 서경으로 올리고 북진 정책을 수행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태조 말년에는 북진 정책이 성공해서 우리나라 위에 있는 게 여러분 동여진족들이 있거든요. 동여진족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갔는데 여기 원래 여진족들이 막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진족은 무슨 족이냐? 옛 삼국시대 통일시대 때는 여러분 여진족이 뭐라 불렸는지 알아요? 말갈이라 불렸어요. 말갈. 기억나죠? 발해가 원래 말갈족들을 통치하고 있었죠. 발해가 멸망했으니까 이 여진족도 어떻게 되겠어요? 우와, 해방됐어요. 맞죠? 그래서 해방돼서 이때 여러분들 태조가 북으로 군대를 끌고 올라가서 여기에 있는 동여진족들을 우리 쪽으로 포섭해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동여진족들을 포섭함으로써 어느 강까지 유역을 넓히냐? 청천강까지 여러분들 영토를 넓힙니다. 청천강은 여러분 대동강 위쪽이에요. 우리 신라 삼국통일 때 신라가 여러분 국경선이 어디였어요? 대동강부터 원산만 지역이었어요. 오케이? 여기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청천강이 있어요. 거기까지 영토를 넓힌 거예요. 청천강에서 조금 올라가면 무슨 강일까요? 압록강이에요. 알겠죠? 압록강. 대동강, 청천강. 여기 올라가면 내 그림 이상하게 그렸구나. 자, 대동강, 청천강, 여기가 압록강.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신라 삼국통일 경계선, 그 다음에 여기가 태조가 수행한 태조의 북진 정책으로 얻은 땅, 청천강부터 영흥 땅. 그 다음에 여기가 압록강인데 이건 이제 뒤에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북진 정책으로 인한 얻은 땅도 획득하고 이것도 알아야 돼요. 알겠나요? 그래서 이 세 개가 여러분 태조왕건의 정책이에요. 크게. 민생안정, 호족통합책, 그 다음에 북진정책이에요. 여기까지 됐어요? 요것만 잘 알고 계시면 돼. 그 다음 마지막 기타가 요겁니다. 기타가. 자, 그러면 태조는 이제 자기 후대들이 이 정책을 쭉 이어가길 바랬겠죠. 그래서 교훈서 하나를 내려요. 그게 뭘까? 사료에 시험 많이 나와요. 후뇨 10조입니다. 후뇨 10조. 후대 왕들에게 내리는 10가지 교훈이에요. 그럼 후뇨 10조 사료 나오면 백방 태조왕건의 정책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다 어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후뇨 10조에.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왕뿐만 아니라 신하들도 왕을 잘 보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신하들에게 내리는 지침서는 정계와 계백료서, 관리들에게 내리는 지침서, 계백료서, 요거는 신하들에게 내리는 지침서예요. 근데 계백료서 여러분 정계는 시험에 나올 수 있으나 내용은 못 물어봐요. 왜? 현재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는 현존하는데 이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여러분 눈에만 익혀두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이게 태조왕건 업적 끝이에요. 됐죠? 자, 봅니다. 자, 이후에 여러분들 이후에 태조가 여러분 1대왕이었고요.
자, 이후에 즉위환학이 누구냐? 혜종입니다. 혜종. 잘 보세요. 혜종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그냥 알고만 있으면 돼요. 자, 태조는 다 좋았어요. 이때는 다 안정됐는데 문제는 뭘까요? 청약결혼이에요. 자식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태조 죽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일단 원칙상 큰아들 혜종이 올라왔는데 다른 호족들이 불만이 많은 거야. 맞죠? 내 자식이, 내 손자나 내 자식이 왕으로 못 올라가는 데서 불만이 많은 거예요. 왕위 계승에서 밀렸으니까. 그래서 혜종 때는 뭐가 터지냐면 왕위 계승 다툼이 벌어져요. 그럼 여러분, 이대왕 혜종 때 왕위 계승 다툼은 태조의 뭐가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요. 정략결혼책이 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로 이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으면 되잖아요. 아, 자식이 너무 많아서 이게 벌어졌구나. 그러면 대표적인 게 무슨 난이냐면 왕규의 난입니다. 왕규라는 호족이 자기 손자 있죠. 손자가 왕이 되지 못한 거에 불만을 일으키고 반란 벌인 거예요. 자기들 이제 병사를 이끌고요. 그래서 어차피 진압은 되죠. 끝. 알겠죠? 끝. 그 다음에 3대왕 누가 올라가냐? 정종이 올라가요. 정종. 자, 3대왕 정종이 올라갑니다. 자, 그럼 정종 입장에서는 좀 어때요? 지금 반란이 터졌었죠. 맞죠? 그래서 개경 귀족들이 무서운 거야. 개성 귀족들이 무서운 거야. 송악 귀족들이. 그래서 안 되겠다. 수도를 어디로 천도해봐야겠다. 수도를 서경으로 천도해봐야겠다. 그래서 서경천도 추진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실패하지만. 천도가 쉽지 않아요. 자, 물론 실패하지만 서경으로 피하려고 그래요. 정종은. 뭔가. 왜냐면 이 왕규의 난 때 여러분 왕규를 제거한 사람이 누구냐면 왕심령이라는 왕의 측근이에요. 왕심령 장군이라는 왕의 측근입니다. 이 사람이 제거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에 주재하고 있었냐? 서경 지역에 있었던 호족이에요. 그러니까 북진 정책을 위해서 키웠던 인물이죠. 그죠? 그래서 사실 혜종이 이 사람 불러들여서 죽인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왕 때부터는 왕심령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서경으로 옮기려 했으나 개경귀족들이 만만치 않죠, 반대가. 그래서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아요. 알겠어요? 별거 아니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얘 잘 나올까 안 나올까, 여기? 잘 안 나와요.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의의가 이거예요. 단, 이 두 왕 때는요, 태조 때 안정됐던 왕권과 달리 이 두 왕 때는 왕권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흔들렸죠? 그래서 왕권이 동요되는 시점이 이 두 왕 때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머리 터지는 대외적 문제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잘 봅니다. 잘 보세요. 자, 태조 때 여러분 고려는 어느 나라하고 여러분들 적대적이었어요? 거란족, 즉 거란족이 세운 나라가 요 나라 여러분들 얘네하고 적대죠. 이유는 아까 얘기했어요. 거란이 어느 나라를 멸망시켜서 발해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훈요 10조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거란족은 발해를 멸망시킨 극악무도한 나라이므로 절대 교류하지 말 것, 이렇게 써놨어요. 그 정도로 태조 때는 거란과 사이가 안 좋았고, 또 특별한 사건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만부교 사건이라고. 자, 만부교는 지금 현재 어디인지는 모릅니다. 이 다리는요. 근데 어쨌든 기록에 의하면 만부교라는 우리나라 다리에서 거란족이 우리나라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자. 그래서 낙타하고 이제 사신들을 보냈거든요. 화친의 뜻으로. 근데 이 태조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뭐예요? 낙타들 다 굶어 죽이고 사신을 다 죽여요. 귀양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거란족과 절대 화친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현이죠. 맞죠? 오케이? 자, 그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태조 이후에는 거란족이 뭐 했겠어요? 열받잖아. 전쟁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쟁의 소식이 들렸던 시대가 정종 때예요. 거란족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우리나라에 듣게 돼요. 거기 파견됐던 이 첩자가. 오케이? 그래서 정종 때 여러분들 기록에 의하면 갑자기 광군을 조직했대요. 광군. 자, 우리 고려에는 특수군을 한 4개 정도 배웠는데 첫 번째 특수군이 요겁니다. 특수부대예요. 특수부대. 뭔가 특별하게 어떤 부분을 위해서 만든 특수전단반이에요. 그러면 광군이라는 여러분 이 30만으로 구성된 부대는 누구의 침입을 대비하게 만든 부대겠어요? 그래요. 거란 침입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에요. 조직체예요. 알겠죠? 첫 번째 특수군이에요. 알아야 돼요. 시험 많이 나와요, 이거. 그러니까 정종 때 왜 광군이 나온지 알겠죠? 국초부터 누구랑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이에요. 거란과 사이가 안 좋았고 거란이 슬슬 전쟁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걸 조직하게 됐다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광종 보겠습니다. 여러분, 광종. 자, 4대왕이 누구냐? 정종 다음에 광종이에요. 광종.
자, 광종 입장에서 뭐 해야 될까요? 잘 봐요. 지금 혜종, 정종에 이어서 왕권이 흔들렸어요. 광종이 딱 왕으로 올라가고 뭐 했을 것 같아요? 뭘 해야 될까? 그렇죠. 흔들렸던 왕권을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강화시켜야 돼요. 강화시키려면 누구를 막 억압해야 돼요? 대들었던 호족 새끼들을 억압을 해야겠죠. 맞죠? 오케이. 다 이제 왕권 강화 업적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노란색. 자, 첫 번째 봅니다. 첫 번째 왕권 강화 업적이에요. 왕권 강화. 자, 그러면 어떻게 왕권 강화했냐? 쉽습니다. 쉬워요. 자, 뭐 뺏어버리면 돼요? 호족들의 뭐 뺏어버리면 돼요? 재산 몰수해버리면 돼요. 오케이? 이게 노비한건법입니다. 이 호족들이 후삼국 통일할 때 이제 태조를 도울 때 있잖아요. 얘들이 전쟁을 치르면서 정복한 지역의 주민들이 있죠. 이 주민들을 노비로 더 만들어버려요. 지 노비로 만들고 여기서 막 칼하고 방패 쥐어주고 갑옷 입혀서 지 병사로 쓰거든요. 주로. 그러니까 호족들은 후삼국 통일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어때요? 노비가 엄청나게 많아진 거야. 그럼 노비를 데리고 이제 뭐 한 거예요? 군사력을 획득한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런 왕괴의 난도 터졌던 거고요. 그러면 광종 입장에서는 강력한 왕권을 뭐 하면 되겠어요? 호족들이 뭘 뺏어버리면 돼요? 그래요. 노비들을 몰수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바로 뭐예요? 노비한건법이에요. 됐습니까? 근데 노비한건법은 두 가지 효과를 노리는 거죠. 왕권 강화의 효과도 노릴 수 있겠죠. 맞죠? 자, 그러면 노비한건법이면 노비를 평민으로 해방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라에 무슨 수가 많아지겠어요? 평민수, 양민수가 많아지겠죠. 오케이? 노비는 원칙적으로 여러분 세금을 낼 의무가 없어요. 그럼 나라에 세금 내는 대상자가 많아졌으니까 뭐도 많이 확보가 돼요. 국가 재정 수입도 증가하는 거야, 여러분들. 오케이? 노비는 원래 세금을 안 내고요. 농민 이상이 내니까 나라의 농민 수가 많아지니까 재정 수입도 증가되는 그런 두 번째 효과도 이제 나타나는 게 여러분 노비한건법입니다. 근데 주목적은 뭐예요? 호족들의 노비를 몰수해서 그들의 반란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호족들이 엄청나게 반발하지 않았을까요? 다 때려버릴까요? 감옥에 싹 다 때려놔버려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당시 광종 때 감옥에는 빈자리가 없었대요. 너무 자리가 없어서 오히려 죽이기도 했대요. 감옥이 너무 꽉 차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되게 무서운 왕이에요. 그래서 고려 때 피해 군주가 광종입니다. 그래서 이걸 미칠광 이렇게 알아도 돼요. 알겠죠? 원래는 미칠광이 아니고 무슨 광일까요? 응? 무슨 광일까요? 비칠광이에요. 그쵸? 이게 이제 넓게 덕을 비추다, 밝게 비췄다 이런 왕인데 이거는 이제 신하들이 붙여준 거죠. 맞죠? 미칠광으로 알아도 된다고요. 미친 듯이 왕권 강화해도 이렇게 알아도 돼요. 됐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들 이 호족에 해당하는 구세력들을 막 내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옆에 신하가 없잖아요. 뭐 키워야겠어요? 새로운 신하 키워야지. 뭐 어떤 신하 키워야 돼요? 왕에게 충성하는. 그럼 뭐 가르쳐야 돼요? 무슨 사상을 가르쳐야 돼요? 유교를 가르쳐야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무슨 제도가 도입될까요? 그래요. 드디어 신라대 때는 독서 삼품가가 실패했지만 드디어 과거 제도가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린 과거를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고려에 들어왔다가 병을 얻어가지고 잠깐 고려에 정착해요. 이 사람을 광종이 불러서 이 사람을 자리에 이제 관리에 앉힙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지. 야, 내가 인재를 키우려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중국에서는 옛날부터 뭐 했다? 과거제를 해서 인재를 키웠습니다. 고려도 지금 시급합니다. 그래서 과거제들을 이때부터 도입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과거제도는 나중에 문화사 가면 자세히 배울 거예요.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절차를 키워서 이제 인재를 키웠는지 쭉 볼 겁니다. 아무튼 자, 과거제도도 마찬가지로 무슨 강화의 목적이에요? 왕권 강화의 목적이지. 왕을 뒷받침하는 세력들을 키우는 거니까요. 됐죠? 오케이? 됐나요? 왕권 강화. 자, 두 번째. 하나 더 써야겠구나. 자, 노비한건법 말고 또 하나 있어요. 주현 공물법. 공물. 주현은 지방이에요. 공물이 뭐예요? 공물. 특산물이었죠. 그럼 주현 공물법은 뭐겠어요? 지방에서 뭘 건다는 거예요? 특산물을 수취하는 거예요. 이제 호족들한테 함부로 수취를 금지해요. 무조건 국가적 입장에서만 각종 세금을 수취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현 공물법은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호족이 국가
법에 위반하여 마음대로 세금을 걷는 걸 금하는 거예요. 호족의 지 맘대로 자의적 수치를 금지하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세 개도 다 뭡니까? 호족어업책이에요. 이제 호족들도 여러분 관리가 되려면 뭐 해야 돼? 무슨 공부해야 돼요? 졸라 공부해야 돼요. 알겠지? 원래는 공부 안 해도 됐거든. 공부 안 해도 높은 관리 올라갈 수 있었는데 공부를 죽어라 해야지 이제 관리가 될 수 있어요.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왕권 강화 3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별거 아니지만 되게 중요해요. 자, 광종 때쯤 드디어 중국이 5대 10국에서 어느 나라가 변해요? 어느 나라로 변해요? 송으로 통일됩니다. 그래서 광종 때부터 어느 나라랑 교류하기 시작할까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누구랑 사이가 더 안 좋기 시작할까? 응? 잘 봐요. 잘 봐요. 자, 여기는 지금 고려죠? 맞죠? 여기는 뭐 있어요? 거란이 내려왔어요. 요 나라. 여기는 5대 10국이 무슨 나라로 통일됐어요? 송으로 통일됐어요. 자꾸 얘는 내려올라 그래요. 맞죠? 근데 고려가 누구랑 동맹 맺어버렸어? 그럼 얘는 어떻겠어요? 그치? 더 고려하고 사이가 더 안 좋아진 거예요. 맞죠? 왜 거란은 이쪽 아니면 이쪽으로 내려오고 싶으니까. 얘는 여러분 유목민이야. 식량이 부족하니까 항상 남쪽으로 내려오고 싶어해요. 군사력은 월등하고. 맞죠? 근데 거란이 고려와 얘는 친해져 버리니까 얘는 더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뭐야? 더 짜증나겠죠. 그치? 그래서 저 송과 교류한 거는 우리나라는 송과 문화적 경제적으로 교류하려 했지만 이것 때문에 거란과 적대적 관계가 더 강해졌다는 뜻이에요. 강해졌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광종 때까지 딱 봤습니다. 자, 태조 때 여러분들 기반이 안정됐어요. 이렇게. 해종정전 때 왕권이 흔들렸어요. 조금. 그러다가 광종 때 다시 안정화시킨 거예요. 알겠죠?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지금. 자, 그 다음에 광종이 죽고 나서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제일 중요한 거 까먹으면 안 할 뻔했네요. 자, 이렇게 강력해진 왕권을 토대로 이때 독자적 연호를 씁니다. 여러분. 독자적 연호. 광덕과 보통 여러분 강대할 때 연호 쓰죠 여러분들. 광덕과 준풍이라는 연호를 사용해요. 중국 연호를 안 쓰고 우리나라 독자적 연호를 제정합니다. 그래서 광덕과 준풍이라는 연호를 써요. 광덕 1년, 준풍 1년 이런 식으로 연도를 세는 거죠. 덕을 비추겠다라는 뜻이죠. 덕을 비추겠다. 그리고 태산을 높이 올리겠다. 그러니까 이 태산을 높이 올리겠다는 건 왕권을 강력하게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이때는 황제칭호를 쓰기도 합니다. 이걸 칭제건헌이라 그래요. 황제칭호예요. 황제칭호. 자, 그럼 3번의 의미는 이거야, 여러분들. 우리 고려는 대외적으로 송과 거란과 다 대등하다라는 의식의 표현이에요. 우린 누구에게도 묶여있지 않다. 이런 표현이라고, 여러분들. 알겠죠? 잘 나와요, 저거. 근데 이게 쉽잖아요, 여러분. 같은 광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광덕 준포는 맨날 같이 나와요. 이것만 나오고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외우기 쉬워요. 그 다음에, 자, 경종까지 하고 좀 쉽게요. 자, 광종 이후에 이제 어린 경종이 즉위합니다. 경종이 즉위해요. 자, 경종은 여러분들 사실은 경제 파트에서 배워요. 경제 파트에서 배워요, 이거는. 여기서만 간단히 얘기해 줄게요. 간단히 해요, 여기서는. 더 경제 들어가면 자세히 해야 돼요. 자, 보시면 태조 때 여러분 역분전 혹시 기억나요? 역분전 기억나요? 역분전이 뭐라 그랬어요? 특별한 공로나 행실 따져서 땅을 줬다 그랬죠? 이건 여러분 객관적으로 지금 땅을 준 거예요. 아주 주관적인 이 기준으로 땅을 준 거예요. 주관적이죠. 정말 주관적이에요. 그냥 태조 측근은 땅을 받은 거야. 만약에 태조 말 안 듣거든요. 반기를 하면요. 안 받은 거죠. 못 받는 거죠. 그치? 근데 여러분들 봐봐요. 광종 때 아까 무슨 제를 도입했어요? 이제 능력 봐서 시험 봐서 관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광종 때 나온 게 여러분들 당연히 이게 나와야 돼요. 공복제가 이때 나와요. 공복은 여러분 관복이야, 관복. 그러니까 내가 시험 봐서 관리가 되면 내 등급에 따라 관리 복색도 만들어준단 말이야. 이게 공복제죠. 그러면 객관적 기준이 도입됐잖아요, 지금. 그럼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 역분전을 조정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좀 바꿔야겠죠. 토의제도 지급 기준을 바꿔야겠죠. 이 과거제도 때문에 이게 기준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경종 때 여러분이 하나 배웁니다. 그게 바로 시정전시과예요. 여기를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정전시과라 해서 토지제도를 역분전에서 개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얘기 안 할게요. 머리 터지니까. 경제 파트에서 쭉쭉 연결을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경종 때는 뭔가 객관적인 토지제도를 만들었구나. 그러면 여러분 원인은 뭐라고요? 광종 때 무슨 제도?
과거제도. 요거를 계기로 요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죠. 광종 때 과거제를 토대로 기존의 역분전이나 토지제도를 객관적인 시정 전식과 제도로 바꿨다. 일단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끝! 알겠죠? 경종이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성종이 올라갑니다. 성종 올라가는데 이때 이제 업적이 무지막지하게 많으니 제일 많아요, 여러분들. 성종이.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고려 초기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가 고려 초기예요. 됐나요? 자, 10분 쉬고 11시에요. 11시에 성종 업적부터 이어나갈게요.